리플은 증권이 아니야? XRP 토큰 자체는 당연히 증권은 아니지. 어? 무슨 말이야 그게? 리플 사야 될까? 둘, 셋. 자,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인텔 어떻게 하지? 우리 이제 안녕 하는 거지. 요렇게. 안녕. 리플 코인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 새로운 미국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게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형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블록에 있는 김웅철 변호사고요. 디사이퍼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가 궁금했던 그 리플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리플이 알고 보니까 2012년도에 나왔더라고. 되게 초창기에 나왔던 코인이고 이더리움이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더리움보다 오래된 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리플은 사실 블록체인이 아니야. 리플 스캔 들어가 보면 블록이 만들어지지 않고 트랜잭션만 나오거든. 처음 나온 목적 자체가 지금 외환 거래할 때 쓰는 그 스위프트망 얘를 대체하겠다. 근데 웃겼던 거는 그 2018년도 그때였나? 어떤 카페가 돈을 리플로 받는 카페가 있었어. 이미 그때 당시에? 나는 이제 우리 카페는 리플도 받으니까 리플로 지불하면 커피를 주겠다. 그때 리플이 200원이나 30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걔로 이제 10리플 지불하면 이제 커피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랬던 리플이 그 당시 막 4,000원? 5,000원? 막 이렇게 갔었잖아.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던 코인이고 그 카페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맞아. 안 팔았으면. 또 논란이 됐던 건 창업자들이 코인을 되게 많이 팔아 제꼈어. 리플 내부에서? 그치. 창업자들이 자기 거를 엄청 팔아 제꼈는데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야 리플이. 그 오히려 올라. 오히려 오른다고? 그 논리는 던졌으니까 이제 던질 게 없다 이거야. 이미 다 선반영 됐다. 맞아. 이런 악재가 해소됐다. 창업자가 던졌다. 해소됐다. 맞아. 리플을 갖고 있으면 스파크라는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겠다. 그래서 이 스파크를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리플의 전성기가 한 번 더 왔었지. 2020년 말에. 그 당시 나도 리플 되게 많이 샀었어. 많이 샀었어. 스파크 받으려고. 블록체인도 아닌 게 굉장히 가격 방어도 잘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코인이다.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 시세에 영향이 가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소송인 것 같아. 사실 난 잘 모르겠거든. 무슨 기소를 당했고 뭐에서 이겼고 뭐에서 졌는지. 리플은 기본적으로 혐의가 4가지로 이제 SEC한테 제소를 당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 처음에 코인 세일링 할 때 영업할 때 이제 소위 뭐 VC라든지 뭐 PE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첫 번째 하나의 큰 그 점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CX라든지 어떤 프로그래매틱 매매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소위 뭐 리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 익스체인지에서 구매한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만한 점인 것 같아. 근데 이게 2가지가 재밌는 게, 똑같은 XRP 코인을 가지고 같은 판사가 그 2가지 점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놓게 되는데,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게 증권이 맞다라고 본 거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 거지. 그러면 증권으로 보냐 안 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증권으로 보냐 안 보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더 익숙한 거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익숙한데 주식 투자 하면은 당연히 그 소위 IPO 한다고 하잖아. 정부에서 지정한 그런 법률에 의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증권이 해당한다고 하면은 주식처럼 IPO 하듯이 복잡한 절차들과 뭐 리소스가 많이 투여가 될 거 아니야. 소위 뭐 토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제도권 혹은 양지에서 솔직히 한 것은 아니라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많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신고를 안 했는데 증권이라고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런 의무를 이미 예전에 안 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혹은 뭐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막 공시도하게 만들고 의무를 쥐어주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기관 대상으로 증권성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는 거. 맞아.
그거는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은 주식도 아닌데 왜 증권이라고 보냐라고 하거든. 근데 증권이라고 했을 때 그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계약 혹은 뭐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지. 그런 계약의 어떤 한 패키지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리플랩스 회사랑 그 상대방 투자자가 매수인이 맺었던 계약의 전반적인 그 재반 사정을 보고 이게 투자 계약 즉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될 것 같아. 투자 계약 증권 중에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에 이미 이게 이슈가 돼서 그때 대법원 판결에서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그 하위라는 사람의 회사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명명이 된 건데 그 사람이 사실 했던 게 그 오렌지 농장이었어. 오렌지 그런 뭐 나무들 자체는 당연히 뭐 증권이 아니잖아. 재화라든지 커머디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오렌지를 그냥 이제 매도한 게 아니라 판 게 아니라 그걸 사는 사람들하고 그 오렌지를 둘러싼 계약 관계를 형성을 했거든. 그 오렌지 농장의 일부를 팔았어. 근데 파는데 그냥 판 게 아니라 팔면서 다시 본인이 다시 재임차를 한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았지만 이 현상은 변한 게 없는 거지. 그 오렌지 농장은 그냥 그 캘리포니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그런 식으로 재임차를 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 오렌지를 재배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런 수익을 공유를 해준 거지. 거기에 지분에 비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홀 패키지 자체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이게 SEC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안 했고 그리고 뭐 일련의 절차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SEC가 제소를 했고 그래서 인정이 됐어. 그럼 정리하자면 하위라는 사람이 오렌지 농장이 있었는데 맞아. 농장에 대해서 투자를 받았고 그거를 본인이 작물을 다시 재배를 해서 맞아요. 수익을 얻고 분배를 해줬다. 그 오렌지를 키우고 뭐 관리하고 판매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하위 컴퍼니가 다 한 거거든. 하위는 회사가 다 한 거지. 그 오렌지 농장을 산 사람이 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 짐작하다시피.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이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타인이 노력으로 이제 수익을 기대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지급했으므로 이제 투자 계약에 해당하고 증권에 해당한다.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는 기관들에게 투자 수익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구나. 기본적인 이제 골격은 그게 맞고 그걸 이제 또 자세히 또 따져보려면은 그 하위 테스트를 언급을 했는데 그 요건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 돈을 먼저 투자해야 돼. 돈이라고 하면 뭐 법정화폐라고 하는 소위 피아트일 필요는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 어쨌든 그 사업체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당연히 공통된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투자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사람 혹은 타인 제3자가 그 사업을 경영상 뭐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그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투자한 사람한테 기대를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일련의 요건들이 만족이 되면은 그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걸 통과했다고 보고 그래서 투자 계약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기업 대상 투자 계약에서는 다 걸린 건가? 그치. 왜냐면 인정이 됐으니까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인정되려면 그 세 개의 조건이 모두 다 엔드로 만족이 다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만족을 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 민간인 대상으로는 또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야? 그거는 이제 그 조건 세 가지 크게 봤을 때 마지막 조건인 그 타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됐어. 왜냐면은 이게 사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한 사람들은 뭐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리플로부터 직접 뒤에 백단에서는 그렇게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들은 리플하고 직접 계약을 한다고 혹은 리플한테 직접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리플한테 이거를 가격이 XRP가 오르니까 내가 이걸 산다 이렇게 기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재반 사정에 의해서 이거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샀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거다라고 했을 때 그 타인의 리플랩스가 들어가서 그 VC들이 인정이 된 건데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은 거기에 이제 그 리플랩스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요건이 인정이 안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주식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네이버 주식을 살 때 네이버가 잘해서 네이버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잖아. 그런 네이버 주식은 증권인데 얘는 왜 아닌 거야? 사실은 그 프로그래머틱 매매를 한 사람들은 그 리플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희석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살 때 기관 투자자들하고 차이가 뭐였냐면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뿌리고 약속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VC한테는 투자 계약이란 걸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VC들도 그거를 믿고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리플사가 자기네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은행들을 포섭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근데 리테일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세컨더리 마켓에서 유통 마켓에서 이제 CEX에서 그냥 사거나 본인들이 짐작컨대 이렇게 산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타인이라고 하는 그 리플랩스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거지.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형 리플은 증권이 아니야? 리플, 그러니까 XRP 토큰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근데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 XRP 토큰이라고 목차가 하나 잡혀 있어. 근데 XRP 토큰 자체는 당연히 증권은 아니지. 시큐리티라고 할 수는 없지.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금방도 판결이 이제 나뉘잖아. 하나의 그 XRP 토큰을 판매한 점에 대해서 하나는 증권이라고 보고 하나는 증권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 판매가 되는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사정과 경제적 실제를 봐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오렌지 농장 뭐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증권은 당연히 아니잖아. 그거는 다 어떤 뭐 재화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물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증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당사자들 간의 계약, 약속 때문에 그렇거든. 투자자가 피투자자한테 돈을 줌으로써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혹은 당신 말고 제3자가 우리 공동의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의 패키지, 이걸 싸고 있는 껍데기까지 다 봤을 때 이제 이게 증권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리플 자체가 증권에 말할 수는 없고 그치? 리플을 둘러싼 그 계약이 증권이다.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면 모든 코인들은 다 그러면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코인을 둘러싼 그 계약의 증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치.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주식처럼 어떤 지분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별도로 해당할 수 있지만 보통은 다 리플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플 같은 쟁점이니까 말이 맞지. 그러면 비트코인은 확실히 증권이 아닌 거네. 비트코인은 그런 셈이지 사실. 걔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약속한 것도 없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혹은 타인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믿음이란 것들이 제도권에서 점점 형성이 되면서 그 가격의 변동 추이가 생기는 거라서 비트코인이야말로 사실 사토시가 설계를 잘하고 나중에 뭐 처신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좀 명백히 좀 비트코인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SEC 이런 레이더에서. 그러면 리플이 그 기간 대상 이제 투자계약증권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 리플랩스가 공시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증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 맞아요. 시큐리티 액트로 처벌이 되고 아마 1943년도인가 아마 그 법으로. 그러면은 리플이 뭐 제소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항소한다고? 항소. 그치. 이제 3심이 보장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2심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뭐 양 사이드가 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건 없긴 한데 당연히 누군가 항소를 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합의 세틀먼트를 할 것 같지는 않아 아직은. 그러면 리플 사야 될까? 근데 사실 뭐 코인에 대한 감은 뭐 재현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어쨌든 아직 이거를 사기에는 조금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는 뭐 이미 전고점보다는 훨씬 아직 낮은 가격이기도 하고 금방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쨌든 항소를 하고 다음 이제 라운드가 열릴 거잖아. 물론 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사법적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된 건 아니라서 더 가치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투자적으로 봤을 때 리플랩스가 패소를 해서 처벌을 당해. 그거랑 리플 코인은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어차피 리플랩스에 대한 기소인 거고. 맞아. 그러면 토큰 자체는 죄가 없으니까 얘 증권도 아니고 얘 그냥 재화고. 그럼 얘 가격이 거기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을 이유가 있나? 이제 뭐 코인베이스한테도 소송하고 있잖아. 뭐 거래 지원을 종료하거나 소위 상장 폐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사설 익스체인지에서는 거래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네. 그치. 이제 우선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SEC와 일련의 절차를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지. 그러면 나치 리플 창업자들이 리플 팔아서 악재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다 처벌받고 거래소 상패 당한 다음에는 또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네. 그치,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알다시피 뭐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상패됐다가 한번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가격 올랐던 것처럼 뭐 리플도 진짜 뭐 만에 하나 안 좋은 시나리오로 거래 종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적인 응집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디스클레이머를 무조건 해가지고 이거 고소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리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사법적 리스크를 판단하기보다는 리플이 하고자 하는 그 스위프트망 대체하는 그 비전이 얼마나 이제 현실성이 있나 그런 게 훨씬 중요하겠네. 그렇지. 그리고 1심 판결 나기 전에 샀었으면 좋긴 하지. 그때는 어쨌든 훨씬 싸긴 했거든. 400원, 500원, 600원 사이여가지고. 너는 궁금한 거 없어? 뭐 증권성이 있다, 뭐 아니다 이런 거보다 아니 우리 코인 안 죽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베인이 말한 것처럼 리플 코인이 오를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갈 세계가 나한테 얼마나 와닿고 실제로 믿을 만한 것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 방법이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 되게 잘하네. 맞아. 사실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그 명을 달리할 코인이라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을 다 해도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다 경험해봤고. 맞아. 망할 수도 있고 뭐가. 맞아. 해킹도 있고. 맞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리스크가. 맞아. 우리가 모르는 데서 뭔가 터질 수도 있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결국 믿음은 믿을 만한 곳에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맞지. 오케이,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쳐줘. 하나, 둘, 셋. 네, 처음이라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 되게 긴장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는 뭐 나도 사실 잘 몰랐고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형이 진짜 쉽게 잘 설명해줬어. 그치? 이걸 이제 지루하지 않게 이한이 잘 편집하는 것만 하다가 이제 이한한테만 해. 너만 잘하면 돼. 우린 잘했어.